반갑습니다. 총정리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총정리 왜 시작을 했나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한 건 끝을 맺어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정보광조에서 남송까지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제 남송으로 쫓겨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점차 이제 동쪽에서 성장해 오면서 서쪽으로 오고 있던 이 몽골 애들이 있었죠. 그 몽골 애들이 이제 칭기즈칸 때 이 서하를 점령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몽골이 점차 다가오니까 남송이 이 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얘랑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요 금을 이제 같이 쳐서 없애게 됐는데 문제는 그 땅을 다시 이제 몽골이 차지하게 된 것이고요. 그 몽골이 아예 남송까지 다 정벌하게 되면서 원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태무친, 네, 강철인간이라고 했죠. 아이언맨. 네, 이 사람이 이제 몽골 부족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대제국을 만들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부족의 전통에 따라 땅을 막 나눠주면서 네 개의 칸국으로 나눠졌고요. 그 중에 이제 쿠블라이 칸이 이제 원을 세우면서 중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하나의 정복 왕조가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원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그런 점이죠. 그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지배 방식 아주 독특하죠. 자기들은 아주 소수의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다수의 이 애들을 지배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대외 협력, 대외 정복 활동에 얼마나 협력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 이제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것이죠. 제일 위엔 당연히 몽골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가 이제 생목인이죠. 눈 색깔 다른 애들, 그래서 생목인인데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 뭐 일부 유럽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이들은 이제 정복 활동할 때 되게 길잡이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운 이외에도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은 도움을 주죠. 행정 실무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많이 주면서 굉장히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인이라고 해서 요 원은 이제 다른 애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지배한 애들이니까 뭐 여기에는 여진 애들도 있고요. 거란 애들도 있고 그리고 고려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성 제외한 한족들 이런 애들이 이제 한인에 속하고요. 마지막 끝까지 버텼던 남성 같은 경우가 가장 천대를 받았고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원나라 같은 경우는 몽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몽골은 엄청나게 넓은 유라시아를 대통합한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죠. 그러면서 이 동서 이제 문화들이 막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중간 요지마다 이제 설치했던 역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우리 기차역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은 그냥 숙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참, 말과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40km마다 깔려 있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망명이 전달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는 군인이나 뭐 상인 뭐 여러 가지 또 여기를 통해서 서양의 선교사들도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역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큰 점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육로만 발달했던 건 아니고요. 또 막 그래서 바닷길로도 굉장히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때 막 경로 쭉 따라가 보면 우리 이탈리아까지 막 나오는 거 봤습니다. 베네치아랑 제네바랑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죠. 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엔 반란이 일어나죠. 이거는 같이 명예 건국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 말기에 이제 홍건적 예난이라고 굉장히 이제 빨간 두건 쓴 애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백령교도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농민들이었고, 또 그 대부분들이 이제 한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일종의 한족 반란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한족 반란군을 이끌고, 네, 이 명을 건국한 인물이 바로 주원장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주원장은 제가 막 열심히 수업 때 정말 그지 중에 상그지였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설명했던 것들은 명의 여러 가지 초기의 제도들을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을 봅시다. 홍무제가, 주원장이 이제 홍무제인데요. 홍무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정책들은 관리에 대한 감찰, 이런 것들 막 많이 하고요. 그리고 황제권, 이런 것들 엄청나게 강화시키죠. 당시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빈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개혁들을 하죠. 제도들이 나타나는데, 뭐 유교 이런 거 6가지 유교 가르침, 학교 뭐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 교육 정비하고 이런 것들 사업들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이갑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갑제는 이갑제 막 구조가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만, 이갑제를 왜 했느냐, 그리고 이게 어떠한 제도냐는 좀 알아야겠죠. 이갑제라고 하는 것은 뭐 백열가구를 1이라는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중에 부유한 시포는 뭐 이장으로, 이런 거는 의미 없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실제 이제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치안 유지도 하고 세금 징수도 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걸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제, 영원히 즐겁다라고 하는 영락제, 정책 굉장히 잘했는데요. 우리가 본 사람은 딱 정화라는 인물 봤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인물은 네, 환관이죠. 환관 출신들이 참 중국사에서 농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환관이 대항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서양의 이제 우리 신학로 개척, 대항해 시대를 봤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루어졌었고, 규모도 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아주 대규모의 이제 함대를 끌고 다니면서 한 30여 국에 막 다니면서 조공을 이제 받으러 다닌 거죠. 조공국을 막 확보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서양의 좀 신학로 개척이랑 차이가 나는 점인 것 같아요. 서양의 신학로 개척은 자신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절박했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막 점령하고 이런 막 약탈하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명예 이제 그 대항해 같은 경우는 막 점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이제 명에서 온 황제고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막 조공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막 이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명말기에 또 반란이 하나 일어나죠. 그 이자성의 난이라고, 농민 반란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얘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좀 멋있죠. 그래서 토지 균분, 토지를 다 균분하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세금을 감변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해요. 농민들이 막 엄청나게 열렬한 환호를 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명이 이걸 진압을 못해가지고 끌어들이면 안 되는 애들을 끌어들이죠. 바로 이제, 네,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 만주족 애들, 여진 애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군이 이제 아주 가볍게 명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이자성을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명까지 그냥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명 다음 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청은 그 전신인 후금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후금을 건국한 인물은 바로 멧돼지 가족이라는 뜻의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 집안은 명의 관리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명의 관리직을 하고 있었는데, 명의 군사에 의해서 이 조부와 부가 갑자기 가요 돌아가시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복수할 날을 꿈꾸고 있었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주족을 통일한 다음에 후금이라고 한 걸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태종 때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조선도 막 공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막 엄청난 호란을 겪으면서 막 309 고도하면서 엄청 굴욕적인 항복도 하고요. 그걸 겪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아주 뼈 아프죠. 네, 그렇게 이제 청은 사실 우리 수업 때도 봤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애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제 강희제부터 시작해서, 네, 옹정제, 뭐 걸륭제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죠. 근데 요때 이제 3대 요 시기를 이제 엄청난, 팍스 만추리아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됐고, 이때 오늘날 이제 중국의 영토들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죠. 뭐 신장 위구르 쪽이나 뭐 티베트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기 러시아랑도 국경을 막 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것이 바로 이 청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나라랑 이 청의 지배 방식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은 몽골 제일주의 정책하면서 너무나도 한족을 되게 억압하고 이러기만 했어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명이 건국되면서 이제 원이 망하게 된 것이잖아요. 청은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압책을 하지만 또 회유책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서 한족도 어느 정도 이제 융화될 수 있도록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압책은 첫 번째 이제 전 이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변발을 강요하죠. 변발. 뭐 호복은 뭐 옷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발은 네 싫은데 그 당시에 제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그렇게 강요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중화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해요.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의 중심은 바로 한족이라는 얘기죠. 한족들의 입장에서 이 오랑캐 청을 좋게 볼 수 없는 거죠. 중화 사상으로 관점에 본다면. 그래서 이걸 굉장히 탄압을 했고요. 그리고 청왕조에 대한 뭐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통 문화도 좀 존중해 줬고요. 그리고 명예의 제도를 좀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한족들에게 좀 익숙한 이런 정치를 좀 하게 됐고, 뭐 그런 점 외에도 우리가 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만한병용제라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만주족과 한족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용할 때, 관리를 등용할 때 만주족과 한족을 동등하게 뽑는다는 거예요. 병용 같이 겸해서 이제 이거 등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병용 같이 등용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족들도 우리도 관리로 나갈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존중도 해주면서 엄격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잘 병행이 된 그런 지배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 중국사 끝입니다. 참 우리 길게 봤었는데 이거를 우리 총정리 3번 했나요? 중국사? 3번에 짧게 끝냈습니다. 다시 15분씩에서 조금씩 해왔으니까 3번 하면 우리 원래 1시간 정도의 중국사를 끝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시험 때 늦었어. 아니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 총정리라도 꼭 네, 보시고 꼭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